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매주 금요일이면요, 중요한 여론조사 하나가 있죠. 한국갤럽. 그런데 이 한국갤럽은 추석 연휴기 때문에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나오지 않았고, 대신에 PNR, 뉴델리에서 의뢰해가지고 나오는 PNR 리포트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리서치 뷰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무등일보의 의뢰로 호남 지역이라기보다는요, 광주하고 전라남도 지역, 전북은 빠져 있어요. 이 지역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민심의 변화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미 대장동 사태가 딱 터졌을 때 그랬잖아요. 조국 사태로 반쯤 넘어갔으면 대장동 사태가 결국은 이제 결정타를 날리는 판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단일 대우만 딱 유지해주면 정권 교체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높아졌다. 사실상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끝까지 우리가 이 비판 여론, 압박 여론을 계속 조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내년 3월 9일이니까 여당이 또 어떤 수를 들고 나올지 모르니까요. 절대로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일단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이 모멘텀은 만들어졌어요. 이 모멘텀이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결정타를 날린 사람이 바로 장기표,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 안타깝게도 1차 경선 결과 탈락이 됐지만은 장기표 후보가 이 대장동 사태를 터뜨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두 개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처음으로 홍준표든 윤석열이든 이재명이 됐든 이낙이 됐든 무조건 여권 후보를 이긴다. 이게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오차 범위 밖으로 대폭 이긴다. 그리고 이 홍준표 후보도 제법 이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남 민심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과반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결정타는 투표율이다. 그런데요, 지금 호남 투표율이요, 예상보다 낮아요. 현재까지 나온 걸 보면. 그래서 이 호남 투표율이 결과는 이제 날 세고 나오면 이제 오늘 발표가 되는데,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이 투표율, 최종 투표율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40%냐 45%냐 50%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재명한테 미치는 이 과반 투표의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것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전문가들의 대략적 평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호남 지역 민심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덮어지는 기분이고, 그 다음에 대장동 개발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이 계속 제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홍준표 후보를 처음으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틀에서의 민심의 대변화를 염두에 두시고 자세한 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상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루 1일 확진자가 3,000명이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부터 이 4차 대유행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 4차 대유행이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조차 힘들다. 그래서요, 정부가 이 위드 코로나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조기에 위드 코로나로 체제가 전환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렇게 확진자가 하루 3,000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결정타는요, 추석 이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 확진자가 40%에 육박하고 있어요. 자, 이 원인은 역학조사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이 무증상 델타 변이 감염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 경로를 알기가 어려운 40% 정도나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이 되지만은 추석 연휴 동안의 이동으로 인한 이 감염 확진자 추세는 내일이나 모레가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것이 정부 당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다양한 고리에서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추석 이동으로 인한 확진자는 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오르락내리락 3,000명 선 안팎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추세가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 당국, 방역 당국에서는 전 국민의 70%가 완전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데, 확진자 규모만이 아니라 확진자 발생 양상, 그리고 전체적인 유행 양상, 그 다음에는요, 또 중증 화율과 그 다음에 사망자 등 위험도의 변동, 그리고 우리 의료체계의 여력,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도 코로나냐 아니면은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냐, 이런 입장을 정립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코로나 이동에 따른 이 확진이 늘어나고 있고, 문제는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러기 때문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조심하고 대외적인 활동을 대폭 줄이는 것이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바로 이 대목에서도요,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 사건 때문에도 정권 교체 확률이 굉장히 커졌지만은 이 무능한 백신 접촉 정책, 백신 확보 무능력, 이것도 만약에 이 4차 정점이 계속될 경우에는요, 넘어간 정권을 더 이제 안정적인, 말하자면 정권 교체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 얘기를 또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 20분간에 걸쳐서요, 집중적으로 여론조사를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뉴데일리 의뢰로 이루어진 이 PNR 리포트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PNR 리포트는요, 아마도 연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23일 딱 하루, 그러니까 사실 어제예요. 어제 하루 딱 조사했어요. 하루 조사했는데 1059명 조사고, 여기에서는요, ARS 조사고, 이 무선 전화가 85%, 유선 전화가 15% 됐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요, 이 다자 구도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이재명이를 처음으로 압도하고 있어요. 예, 역전하고 있다. 31.6, 그 다음에 이재명 26.3, 홍준표 14.8, 이낙연 12.2, 유승민 3.0, 추미애 2.4, 그리고 최재형 2.1, 안철수 1.3, 심상정까지 말씀드릴게요. 심상정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있지만은 지난 일주일 전 10일 날 조사보다도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무려 4.0%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어쨌든지 간에 지난 조사에 비해서는 3.2%가 올랐어요. 참 이거 얼빠지네요. 홍준표는 2.6% 하락, 그리고 이낙연 후보고 하락세를 유지해서 4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 정도로만 자세한 더 이상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지역별로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요, 윤석열 총장은 호남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 지역 그리고 고연령층에서 우세하고 있고, 이재명은요 온리 호남 그리고 40대에서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서울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34.5, 이재명은 20.5입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 후보가 있는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윤석열이 29.8, 그리고 이재명이 31.6입니다. 그리고 충청도에서는 역시 충청 대망론이 살아있네요. 윤석열 37.4, 이재명 23.7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는 윤석열 37.6, 이재명이 14.8입니다. 부울경 윤석열 30.5, 이재명 26.0, 강원 제주 윤석열 40.7, 이재명 27.1, 호남에서는요 윤석열 16.7, 이재명 34.5. 그래서요,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16.7이라는 것은 대단한 숫자예요.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호남에서, 즉 광주, 전남, 전북에서 23.9%, 그리고 홍준표는 TK하고 불경에서 각각 20.8%. 그래서요, 이 호남에서 보면 다자 구도일 때 이낙연은 23.9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의 경우에는 34.5다. 그래서 호남에서 34.5 대 23.9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자구도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다자구도에서.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요, 20대와 40대에서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보다 앞서요. 21.2 대
17.6입니다. 그리고 20대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압도입니다. 27.2. 그리고 4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등이에요. 38.8. 그래서 윤석열은 40대에서 19.8입니다. 그래서 20대하고 4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단연 우세합니다. 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복잡하면 또 헷갈리시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 민주당 내에서의 적합도를 보면요. 이재명 32.1, 이낙연 30.1, 추미애가 6.0, 박용진이가 5.4, 김두관이가 2.3입니다. 이거 뭐 그래서 이낙연 이 지지율이요. 지난번보다 3.5%를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5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헷갈리시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네. 참고적으로 지역별로 보면요. 이재명이가 이 자기네 식구끼리만 아까는 다자고도 했잖아요. 이재명이가 이 민주당 후보 내에서 호남에서 말이죠. 호남에서는 36.8 그리고 이낙연은 35.1이에요. 여기는 전라남북도 다 합친 겁니다. 이 민주당 안에서. 그래서 36.8대 35.1로 불과 1.7%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근데 이낙연 후보가 지금 엄청 이재명이를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서울에서는 이낙연이가 앞서요. 35.7대 이재명이 23.9입니다. 자, 이 정도로만 분석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당내 대선 후보로 하면 윤석열이가 역전을 처음으로 하고 있어요. 33.1대 28.9. 그리고 유승민이는 10.0, 최재형이가 4.4, 원희룡이가 2.8, 황교안이가 2.6입니다. 그리고 하태경이가 1.3, 안상수가 0.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제가 좀 눈이 좀 아프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윤석열 후보는 지난 10일 날 조사 때보다 4.5%가 상승했고요. 그래서 지금 33.1%를 기록해서 28.9%를 얻은 홍준표를 역전했어요. 지난번 10일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28.6, 홍준표가 30.5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역선택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역선택 가능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호남 지역에서 보면요, 홍준표가 41, 윤 후보는 19.8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 긍정평가는 지지층에서는 홍 후보가 36.0, 윤석열이 4.6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 지지자 중에서는요, 이 홍준표가 국민의힘 대권 주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은 34.2예요. 근데 윤석열은 5.7%. 그러니까 6배나 높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요, 호남과 부울경을 제외한, 왜냐하면 부울경은 홍준표 지역이잖아요. 거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금 앞서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성별로 보면 윤 후보하고 홍 후보의 남성 지지율은 윤 후보가 30.8, 그리고 홍 후보가 35.0.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홍카콜라, 홍사이다 이거를 좋아한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요. 근데 여성 지지율은 윤 후보가 높아요. 35.4대 홍준표 22.9. 예. 이 정도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가상 양자 대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양자 대결. 이거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에서 홍준표든 또 윤석열이든 무조건하고 전부 다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처음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나 이기느냐? 많이 이겨요. 윤석열의 경우에는 많이 이겨. 그러면은 이재명하고 붙었을 때 윤석열은 42.6대 31.5. 그래서 윤석열은요, 지난번에는 38.5에서 42.6으로 4% 정도 올라갔고, 그리고 이재명은 33.3에서 31.5로 대충 2% 정도 빠졌어요. 이게 대장동 영향이죠. 그리고 고발사주 영향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만큼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둘이 거의 10% 차, 9% 차이, 11%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화끈하게 이기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홍준표도 이겨요. 박빙이지만. 홍준표는 33.7, 지난번보다 살짝 빠졌어요. 1%가 34.7에서. 그리고 이재명이는 또 빠졌어요.
5.4에서 33.3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0.4%포인트 차이로 홍준표도 이재명이를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과 이낙연, 홍준표와 이낙연을 보면 이건 게임이 안 돼. 윤석열이가 46.0, 이낙연은 27.3. 그래서요, 뭐 20% 차이로 이겨요. 그리고 홍준표하고 이낙연도 게임이 안 돼. 홍준표가 38.5, 이낙연이가 27.7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난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자, 그리고요, 이 뉴델리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특정 아주 제일 뜨끈뜨끈한 이슈를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가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혹이 있다, 특혜 준 것 같다, 이런 평가가 56.8%입니다. 아니야, 이재명의 말이 맞아, 24.1%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32% 차이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필요하다가 61.3%예요. 필요 없어, 이거는 28.9밖에 되지 않아. 그래서 무려 33%나 높아요. 그럼 이 대목에서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지금 민주당은 절대적으로 특검이나 국정조사 안 한다, 딱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마저도 아니야, 이거 의혹은 있어, 이재명이가 풀어야 돼, 절대로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안 돼, 이렇게 이낙연이 마저도 당론에 맞으면 맞추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렇게 지금 여론은 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특혜야, 그러니까 국정조사해, 특함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하겠다 민주당, 그럼 어떻게 돼요?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러면 당 지지율만 떨어지나요? 이게 특혜 의혹하면 누가 특혜 줬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특혜 줬다는 거잖아요. 당 지지율 떨어지고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야권 후보인 홍준표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이죠, 숫자만 보더라도 윤석열과 홍준표가 압도적으로 이기는데, 그 이기는 가장 큰 촉진 요인이 지난번에 말하자면 전환의 대계기가 되었던 게 조국 사태잖아요. 조국 사태보다 더 큰 전환의 계기가 바로 대장동 개발 의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찍이 대장동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첫 제 논평이,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은 이거 정권 끝나는 신호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당시 예측해 드린 대로 지금 여론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벌써 이 지표가 뭐라고 그럴까요? 전망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뭐냐,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이거 야당 대선 후보, 즉 윤석열이 흠집내려고 하는 정치 공작이야. 이것이 40.1%예요. 아니야, 이건 국기문란 사건이야. 이게 38.7%입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고발 사주 의혹은 정치 공작이다, 이것이 약 2%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팽팽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차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발사주 의혹, 정치 공작이다, 이 여론이 생각보다는 지금 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으려는 여론의 집요한 여론 공작이 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사주 의혹 확실한 소신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제 중앙지검과 공수처에서 이거 수사 착수했지 않습니까? 이거 나올 게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윤석열 총장과 직접 관련됐다고 하는 결론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신있게 고발 사주에 대해서는 여권의 여론 공작에 말려들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아까 리서치 뷰, 이제 이 호남 지역 여론조사를 했어요. 리서치 뷰가, 이 리서치 뷰 호남 지역 여론조사는 말이죠, 9월 21일하고 9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석날하고 추석 다음날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ALS입니다. ALS. 자, 여기서 이제 호남인데, 이 호남은 전북을 빼놓은 전라남도와 광주 지역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KBC 광주 방송이 의뢰한 이 한가위 대선 특집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0대 대선을 전망하는데 뭐 호남 지역이라고 하는 특성을 감안해 주셔서 이 숫자를 읽으셔야 됩니다. 민주당이 새 집권한다. 64.9입니다. 아니다. 정권이 교체된다. 이거는 21.9밖에 되지 않아요. 호남이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재집권 전망 이유는 뭐냐? 민주당 후보 경쟁력이 나아서가 29.2%,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가 29.2%, 야당 후보 경쟁률이 낮아서가 17.4%, 그다음에 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가 13.3%, 민주당이 잘해서가 6.5입니다. 자,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예. 정권 교체, 그다음에 전망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 정권 교체하는 38.3입니다. 민주당이 잘못해서가 38.1이에요. 민주당 후보 경쟁력이 낮아서 9.3, 야당 후보 경쟁력이 낮아서가 8.4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대 대통령의 적합도, 이재명이가 40.3이에요. 한 달 전하고 비슷합니다. 이낙연이가 29.1이에요. 한 달 전보다 약 3% 정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홍준표는 4.6에서 8.5로 올라갔어요. 한 달 전에 비해서. 배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남 지역에서의 홍준표의 외연 확장이 됐든 역선택이 됐든 좀 높아지고 있다. 예. 이걸로 보면 이거는 지금 다자구도이기 때문에요. 역선택이라기보다는 외연 확장의 지표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외연 확장, 그 다음에는 이제 윤석열은 7.4에서 7.8. 이 사람들까지만 얘기할게요. 나머지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적합도, 이재명이가 42.3. 지난 한 달 전하고 비슷합니다. 이낙연이가 대폭 올랐어요. 31.1에서 39.8. 8%나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광주 전남 쪽에서의 민심은 이재명에서 이낙연 쪽으로 눈에 보이게 이동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전세균 전 총리 지지층의 향배를 보면요. 이낙연 쪽으로 가는 것이 49%, 이재명 쪽으로 가는 것이 30.6%입니다. 나머지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 가능성은 결선 투표 갈 거야 이게 42.1%입니다. 없을 거야 32.8%입니다. 그리고 범보수 대통령 후보 선호도를 적합도를 보면요. 홍준표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지난 8월 22일만 하더라도 홍준표가 18.5인데 한 달이 지난 이번 조사에서는 32.5로 14%나 높아지고 있어요. 유승민은 빠져요. 16.8에서 13.0. 윤석열은 9.0에서 10.9. 미세한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안철수는 7.8에서 5.1. 최재형 2.3에서 2.9. 원희룡이가 팍 빠져요. 4.3에서 1.9.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 민주당이 69.5. 국민의힘은 13.3.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연휴 중에 가장 많이 대화한 대선 이슈가 뭐냐? 이 대장지구 특혜 논란이 28.5,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이 18.8, 그리고 홍준표 후보 지지율 상승세가 12.8, 이낙연 후보의 국회의원직 사태가 10.9, 정세균 후보 사태가 4.5. 그래서요, 대장동 특혜 의혹이 추석 밥상의 안주거리로 최고 많이 올라갔다. 이런 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요.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째로는요, 이 호남 경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지율, 투표 지지율이 이제 문제인데요. 투표율이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호남 경선 전까지, 이재명 지사는 28만 5,856표, 53.71%, 그리고 이낙연이는 17만 2,790표, 32.46%, 그래서 표 차이가 11만 3천여 표 차이입니다. 근데 호남 선거인단이요, 이번에 20만 4,014명이에요. 근데 어제까지 마감된 권리당원들, 전라남북도 전부 다 합치면 최종 투표율은 40.29하고요. 그리고 전북이 좀 낮아요. 35.69가 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지역 순회 경선 최종 투표율은 권리당원 투표율보다 10% 정도 높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권리당원들 투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남 경선의 최종 투표율을 갖다가 50%로 가정할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호남 유효표의 약 30%, 3만 1,000표를 얻게 되면 과반을 유지할 수 있고, 투표율을 55%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이재명은 32%, 그래서 3만 6천여 표가 과반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이 지사가 50% 사수를 위해서 확보하는 표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이 과반 유지를 못 막는다 하더라도 추격할 발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누적 표차 차이를 10만 표 이내로 줄여야 된다. 이것이 이낙연 캠프 측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호남 경선에서 이 지사보다 1만 3,066표 이상을 더 가져가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율 50%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의 호남 지역 득표율이 이 지사보다 약 12 내지 13% 정도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사의 득표율을 40%로 가정할 경우에는 이전 대표는 최소 52 내지 53%는 기록해야 된다. 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만 누적 투표 결과가 11.86%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이제 말하자면 득표율도 커다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낙연 대표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몇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젠 후보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이 될 거 사생활 논란 이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근데 일처리 일만큼만 완벽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썩어 주고 아니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지 않냐. 대장동 사건도 그냥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라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금리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중국어 업체 아냐 사생활이 될 건 대정동 사건이 될 것 이재명 후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중국어 업체 아냐 나는 증거 나오기 전까지는 안 믿어 일으키게 하십니다. 제가 이분을 설득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직접적으로 1분만 받지 않더라도 배임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 전임 대통령은 묵추정 청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탄핵을 당했다는 것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 자체가 벅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설득을 포기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젠 후보가 몸을 좀 숙이는 모양새입니다. 몇 번이나 자신의 개인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진심 아니 사과를 하는 척 했는데요. 근데 이젠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진심은 다음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상 판정돈하고 공법이 공용범을 막내라는 광영동 앉는데 되는 업종 제한 없음단 중에 여기서 생쥐겠어요. 모락되셨습니다.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상처 긴 분들이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봐서 쓰는 마티즈 금 이제 후보에 대해서 사생활 논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사생활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선 일단 첫 번째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라고 하는 논란을 허위사실 공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토론에 나와서 선고 토론에 나와 가지고 자기가 그런 적이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생아 관련된 논란이 김부선 씨와 연관이 된 문제인데 이건 그냥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라 분류 문제입니다. 불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후보가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고 있죠. 그냥 경선 토론에 나와서 모르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바질 한 번 더 내려야 되냐 이 정도 얘기까지 합니다. 그걸로는 부족했는지 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도 검찰 불기소로 정리가 된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생활을 들추고 됐다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표현했죠. 처음으로 정세균 후보가 맞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개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냥 단순한 개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죠. 연예인을 조차도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퇴출당하는 거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고민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 처가에 꼭 그리고 자식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불륜을 저질렀다. 당연히 출당해야 되는 거죠. 오랜만에 정말 정책은 후보가 맞는 말을 하셨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세균 후보 말고 이 사람조차도 맞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바로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하도 이제 요즘 들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최근에는 김영석 연대 명예교수를 상대로 해서 더 막말을 서슴없이 했었죠. 김영사 병예교수의 연세가 103입니다. 근데 그런 분한테 적정 수명 80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김영석 교수가 자유가 없어지게 되며 는 북한이나 중국처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파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굴을 가지고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이다. 이따위 지금 만말을 한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정철 승자는 의사의 모습을 이정철사 다름하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쨌든 정철승 변호사의 모습의 변호사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자기 이념에 맞춰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철승 편에서 조처 더 뭐라고 이번에 얘기했냐 아무런 근거 없는데 느낌일 뿐이지만 나는 이제는 지사가 모여 배우와 뭔가 썸씽이 있었던 것 같고 경악스러운 욕설에 대한 해명도 뭔가 변명 같다. 그리고 감정 조절 더 잘 안 되는 성격인 듯이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찰 승 그 변호사가 저런 얘기를 하니까 물어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런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몇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기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배우와 썸신 건 더 국민들 누구라도 의심할 수가 있고 오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주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몰라온 인지 부조화를 보여줍니다.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증거를 잘 숨겼다고 하더라도 아직 밝혀진 진실은 하나도 없으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됐든 지간에 이젠 후보랑 여배우가 썸씽 있었다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 뭡니까?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설령 있다라고 할지라도 잘 숨겨 타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증거가 안 드러났다라고 한다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 이게 지금 이제 모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정도로 사더 한 발 내빼면서 수긍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그린다면 이재명을 건드렸다 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난리가 나가 주고 3차 지금 글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아마 이 분들에게 조금 더 제가 절망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제가 한 가지 해볼까요? 현재 지금 이제 후보를 기회에 속해 가지고 발목 잡고 있는 사생활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처음으로 폭로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어준 씨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제 뭐 후보로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부인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 있죠. 사실상 이제는 후보의 사생활 논란을 제일 처음으로 터뜨린 사람이 김